지난 2020년 우리는 유례없는 시대를 맞이했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인데요. 익숙했던 일상을 살아갈 수 없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 단절을 겪으며 우리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됐습니다. 최근 엔데믹을 맞이하며 해외여행 떠나는 사람,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데요. 다시 찾은 해외여행의 자유를 만끽하며 휴가 계획 세울 때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나라마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죠. 일본의 스시, 파리 에펠탑,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영국 하면 생각나는 해리포터, 그리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열광하죠. 조금은 생소한 맛과 멋,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가장 먼 곳, 바로 북한이죠. 여름마다 평양냉면 파는 가게 앞에 사람들 길게 줄 서고요. 백두산 천지 가보고 싶다 하는 소망이 있어도 북한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아직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6.25 전쟁을 중단하는 정전협정을 맺은 지 바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직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으로 처음 시작된 이 정전체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왜 아직도 우리는 일상에서 미움과 증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정전체제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수탈에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맞게 되지만 곧바로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니,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건 일본인데 식민지였던 한반도가 갈라지게 된 거죠. 당연히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고 서구 열강들의 이해관계로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게 한반도를 통째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갈라놓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절반씩 통치하며 재건을 돕는다는 명분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한 분단은 5년 뒤 더 큰 비극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며 막을 내렸지만 남과 북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표현된다고 하죠. 이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전쟁을 다르게 부르고 있죠. 우선 남한은 이 전쟁을 발생한 일을 따라서 6.25 전쟁이라 부르고 있고, 북한은 무력 통일을 내세웠기에 조국 해방 전쟁이라 부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을 뜻하는 한국 전쟁이라 하고, 중국은 미국을 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라는 뜻에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 부르는 거죠. 이름조차 제각각인 이 전쟁을 중단하는 정전협정은 한국 대표 없이 유엔군과 중국군 그리고 북한의 3자 대면으로만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승만 정부가 전쟁 중에 전시 작전권을 유엔군에게 넘겼기 때문이죠. 정전협정 이후 70년, 이제는 분단이 더 익숙하고 통일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냥 살 법도 한데 왜 우리는 지금도 전쟁을 끝내기를 바라고 또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정전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는 것이며 종전으로 가기 위해 잠시 거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반도에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정전체제가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이 분단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의심하고 또 미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이기고 없애려는 마음이 분단의 마음, 그 분단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시되고 또 대화하고 화해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오히려 스파이로 오해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나 직장에서도 만연한 군기 문화 역시 이런 분단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창의적인 다양성보다 아주 일부에게만 권력과 특권이 집중되는 그런 조직 문화도 나왔죠. 1968년이었죠.
북한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기습했던 1.21 사태는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고 우리 사회의 군사문화를 빠르게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이때 생각해보면 일반 학교에서도 교련 수업이라고 해서 고등학생에게 군사훈련을 가르칠 정도로 병영국가 체제로 변해갔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가폭력도 계속됐습니다. 안보기관에 의한 납치와 고문, 간첩 조작 사건 등이 벌어졌고 또 과도한 군비 경쟁으로 정작 중요한 의료, 복지, 교육 등에는 필요한 지원을 투입하지 못했죠. 또한 분단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또 집단과 집단 사이의 분열로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도 분단의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분열은 이제 남과 북을 넘어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그리고 성별 간의 갈등 등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없애고 끊임없는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노인 혐오,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 등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상대를 향하는 그 혐오도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분단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포용의 마음을 허락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남과 북의 기득권 세력은 그동안 분단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조장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해왔던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 영화 강철비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우리 민족은 분단보다 분단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 때문에 더 고통받았다라는 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무려 70년이 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무감각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 단련해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감각한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분단의 한계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아가 평화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어렵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감각한 마음을 이겨내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평화의 감각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70년을 이어온 이 정전체제는 우리 마음 안에 분열의 씨앗을 심었고 분단을 너무나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남과 북은 휴전선 앞에서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미움과 증오의 문화를 만들어내며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 노력하며 개인적으로 아무리 용서하고 또 사랑하려고 다짐을 해도 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이 분단의 문화가 우리를 복음적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정전체제의 불신과 미움 강요, 불안, 안보 우선 이런 비복음적인 문화는 우리를 평화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한반도의 현실과 남북관계에서 지금 당장 통일을 이야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분단을 벗어나는 것은 정치나 국제질서가 변하는 것 이전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1953년 그 정전협정의 본래 취지는 최후의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 행위와 무력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면 정전은 결코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종전과 평화체제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에페소서 4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분단은 우리 마음을 어둡고 완고하게 만들며 미움과 폭력을 낳았지만 우리가 무감각한 마음을 일깨우고 이 분단을 극복하고자 할 때 한반도와 우리 일상에는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가 자리할 수 있을 겁니다.